1759년에 무더웠던 여름날, 한 어린 소녀가 창경궁의 높은 걸문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풋풋한 아이에 불과한 나이였지만 그녀가 마주해야 할 운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맞이하게 될 신랑은 무려 66살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바로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였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세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나이 차이를 기록한 파격적인 혼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작고 가녀린 소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어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으로서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여인, 정순왕 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별표 정순왕 후는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김항구였고 어머니는 원주 원씨였으며 가문은 명망 높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비록 경주 김씨가 유서 깊은 명문가이긴 했으나 당시 김항구의 집안 형편은 그리 화려하거나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선비 가문답게 높은 관직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청렴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 내력에는 남다른 특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항구의 고조부인 김홍욱은 효종 시절 억울하게 죽은 강빈의 신원을 회복해달라고 간청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매를 맞아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대를 이어 충절로 이름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집안은 이미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김항구의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바로 영조의 딸인 화순홍주의 남편, 즉 부마였기 때문입니다. 별표 소녀는 명문가의 가풍 속에서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예법을 익히고 학문을 닦으며 조선의 여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1757년, 그녀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영조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조광지처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근간인 왕실에는 비어있는 왕비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주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때 영조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숙종의 유지를 받들어 후궁 중에서 왕비를 승격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과거 숙종은 장희빈의 저주 사건과 그로 인한 비극을 겪으며 후궁들 사이의 암투가 궁궐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식간택을 통해서만 왕비를 뽑으라는 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별표 영조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759년 6월 전국에 간택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가문의 처녀 단자가 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후보 중에는 14세가 된 김항구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웅장한 궁궐로 들어섰습니다. 간택장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교수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백발이 성성한 66의 영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록 나이든 노인이었지만 왕의 눈빛만큼은 상대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영조는 교수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앞다투어 대답했습니다. 산이 깊습니다. 혹은 바다의 깊이가 가장 깊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대답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별표 김항구의 딸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인 인심이 가장 깊다고 생각하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고작 14살 소녀의 입에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이나 바다의 깊이는 눈에 보이고 측량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법입니다. 영조는 흥미를 느끼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다른 교수들은 화려함의 상징인 모란이나 장미를 언급하며 저마다의 미적 기준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항구의 딸은 이번에도 남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목화는 비록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향기가 진하지는 않지만 그 솜으로 옷을 지어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별표 실용을 중시하고 백성을 아끼는 그 마음씨에 영조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가치와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이 어린 소녀의 지혜에 영조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66세의 왕과 15세의 왕비.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세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기묘한 상황이었느냐 하면 왕비의 할아버지인 김성경이 사위인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기막힌 총극이 벌어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왕비보다 10살이나 위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왕비와 고작 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녀가 자신보다 10살 많은 아들을 두고 자기 또래나 다름없는 아이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별표 궁궐 안팎은 어린 왕비의 등장으로 술렁였지만 정순왕후는 결코 기에 눌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궁 초기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는 궁녀들이 옷의 치수를 재기 위해 무심코 마마, 잠시 뒤로 돌아앉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순왕후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가 몸을 돌리면 될 것을 감히 일개 궁녀가 국모에게 등을 보이라 하느냐며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비로서의 위엄과 채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궁궐에 퍼졌고 사람들은 새 왕비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영조 또한 총명하고 예법에 밝은 정순왕후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녀는 왕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했고 왕실의 법도를 어기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별표 1767년에는 조선 초기의 전통이었던 친잡례를 300년 만에 부활시켜 직접 주관하는 등 국모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은 있었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어쩌면 외로움과 투쟁이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1762년 조선 왕실을 영원한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모화변이 발생했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친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든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이제 막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훗날 많은 이들은 정순왕후가 노론 세력과 결탁해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별표 당시 10대 소녀였던 정순왕후가 왕실에서 정치적 음모를 꾸밀 만큼의 입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영조는 세자를 처분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세자의 친모인 영빈 이씨와는 긴밀히 상의했지만 정순왕후와 의논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력도 자식도 없던 어린 왕비가 감히 세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세자의 죽음은 그녀에게도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이 후계자가 되자
정순왕후는 조카뻘인 그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의외로 어린 할머니인 정순왕후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기 직전 반대 세력들이 자신의 대리청정을 막으려 할 때 정순왕후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별표 1776년 51년이라는 유례없는 긴 재위 기간을 마친 영조가 8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정순왕후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대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정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즉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즉위 일성으로 척신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영조 말년에 권세를 누렸던 외척 세력들을 숙청하겠다는 뜻이었고, 그 칼끝은 자연스럽게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을 향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귀주는 영조 시절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조의 즉위를 돕는 듯했으나 정조는 전국이 안정되자마자 김귀주를 멀리 흑산도로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별표 정조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김귀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무례했다는 것이었지만 본심은 자신의 어머니 집안을 공격했던 김귀주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손자 같은 왕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든든한 배경이었던 친오빠가 유배를 떠난 것입니다. 결국 1786년 김귀주는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순왕후와 정조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예법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조는 할머니의 세력을 끊임없이 견제했고 정순왕후는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정조에게 깊은 원망과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대립이 이어지던 1800년 6월, 조선을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별표 정조가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돌연한 죽음이었기에 독살설이 파다할 정도였습니다. 정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순조는 겨우 11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는 대왕 대비로 승격되었고 어린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정조의 시대가 가고 드디어 정순왕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죽은 바로 다음 날부터 교지를 내려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인사권을 발동해 정조의 반대파였던 노론 벽파 인물들을 요직에 앉혔고 정조의 측근들은 가차없이 내쫓았습니다. 국상 중에는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였음에도 그녀는 이를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별표 정순왕후의 진짜 목적은 정조가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업적을 뒤집고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홍구경을 비롯한 정조의 핵심 인물들을 처벌하고 정조가 아꼈던 남인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801년의 신유박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악한 종교인 천주교를 금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천주교 신자가 많았던 남인과 시파 세력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천주교를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반인륜적인 종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비롯해 이승훈, 정약종 등 수많은 지식인과 신자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실학의 거두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도 유배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별표 피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원군을 사사하고 해경궁 홍씨의 동생인 홍락임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까지 폐지하며 정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단 몇 년 만에 3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옥에 갇혔습니다.
탕평을 통해 화합을 꿈꿨던 정조의 이상은 그렇게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누구도 대왕 대비의 섰을 퍼런거니 앞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권력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804년 순조가 15세가 되어 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권력의 끈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순조의 뒤에는 새로운 강자인 안동 김씨 김조순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죽기 전 정순왕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리 안동 김씨 집안과 사돈을 맺어둔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김조순을 필두로 한 새로운 세력은 정순왕후의 벽파 세력을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왕후는 다시 정사에 개입하려 시도했지만 신하들의 차가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따르던 이들조차 이제는 물러나실 때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낀 정순왕후는 결국 1805년 1월 12일 창덕궁 경복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61세였습니다. 15세의 왕비가 되어 46년간 궁궐의 주인이었으나 그녀의 마지막은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별표 그녀의 유해는 그토록 사랑받았던 남편 영조가 잠든 원릉에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51세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만난 두 사람은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정순왕후를 향해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립니다. 정조의 개혁을 가로막은 보수주의자, 수많은 사람을 피로 물들인 권력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그녀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15살의 할아버지뻘 노인에게 시집와 평생을 자식 하나 없이 살아야 했던 여인,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오빠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여동생. 그녀에게 권력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정조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어쩌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왕실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별표 정순왕후가 살았던 세계는 인심이 가장 깊다던 그녀의 말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음모와 잔혹함이 가득한 고지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조선은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세도 정치의 그늘에 가려져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복수 대신 상생을 택했다면, 만약 정조의 꿈을 이어받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리 동구릉의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300년 전 그 어린 소녀가 꿈꿨던 세상은 무엇이었을지 짐작해 볼 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목학꽃이 가장 아름답다 말하던 그 순수했던 마음은 어디서부터 뒤틀려버린 것일까요? 한 여인의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수천만 백성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 치열했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무게와 책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살의 국모가 되어 조선의 끝자락을 붙들었던 정순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